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박선우 작가의 우리는 같은 곳에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사자들은 친구도 뭣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제3자가 보기에도 얼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럼 대체 뭐하러 만나는지 알 수 없는 남편과 이 여자. 아내가 보기에도 애매모호하기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종로 3가에서 명동까지 걸었어. 겨울에 초입이었고 볕이 따스해서 투명한 햇빛이 발 언저리를 맴돌았다. 마치 길을 안내하는 새의 날개짓처럼. 그 덕에 마냥 걸음을 옮기게 되는 날이었지. 여유도 있고 기분도 동하는 그런 날 있잖아. 12분 정도 걸리더라. 낙원상가를 등진 채 남산타워를 향해 걸으니 금방이었어. 횡단보도를 2번인가 건넌 것 같아. 서울 고용노동청을 지나 대신증권 빌딩을 끼고 도니까 명동성당이 보이더군. 뛰거나 쟁걸음으로 서두른 건 아니야. 신호등이 제때 켜지긴 했지만 그래도 놀랍지 않니? 12분이라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종로 상가에서 명동으로 가야 할 때면 꼬박 지하철을 탔지. 종로 상가역을 찾아가 플랫폼까지 내려가는데 9분, 열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7분, 충무로역에서 하차해서 4호선으로 환승하느라 12분, 명동역에서 인파를 헤치고 다시 지상으로 나오기까지 9분이 걸리는데도 그랬지. 도합 37분. 한 번도 어김없이 그러한 동선으로 움직였을 것이야. 어린 시절부터 내게 서울은 지하철 노선도로 구획된 세계였지. 종로 3가와 명동은 늘 37분 거리였어. 지하철 노선도에 표시된 2곳을 봐. 그게 어디 사람이 걸어 다닐 만한 거리처럼 보이냐고. 그런데 12분이라니. 나는 문득 눈앞에 나타난 명동성당의 첨탑을 보고 어찌할 바를 몰랐어. 왜 이렇게 가까운 거지? 지척에 두고 몰랐다니. 순간 오래전에 절규한 친구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서주연. 걔는 나와 18년지기였어. 여태껏 그 애와 왜 멀어졌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야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됐다. 그건 주연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서울 고용노동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어. 그날 주연은 노동청 건물 입구에서 내게 전화를 걸었지. 어째서인지 안절부절 못하는 목소리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어. 어디긴. 하필 그때 나는 종로 상가에 있었어. 낙원상가 근처 스타벅스에서 할 일 없이 한낮의 우울이란 책을 읽고 있었어. 그랬더니 올해 주연은 내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지. 너 노동청에 와본 적 있어? 명동성당 근처인데. 여기 분위기 장난 아니야. 노동청 간판 위에 시커먼 비둘기가 때로 앉아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깔보고 있어. 마치 썩은 고기를 기다리는 까마귀 떼처럼 말이야. 그러면서 주연은 무서워, 온몸이 떨린다, 덜덜 떨려 라고 우는 소리를 했지. 뭐가 무서워? 나는 그런 주연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귀찮았지. 딱히 다른 용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날 좀 불러내줬으면, 놀아줬으면 해서 몸이 베베 꼬이던 참이었는데도 막상 그런 연락을 받으니까 성가시더라고. 졸면서 읽던 책이 갑자기 흥미진진한 대목에 접어든 듯 느껴졌고, 아마 우울증은 자아를 변질시키고 마침내는 애정을 주고받는 능력까지 소멸시킨다라는 대목이었을 거야. 오늘은 이 책을 완독하려고 했는데, 그러려고 나왔는데
하는 아쉬움마저 들었지. 그래서 나는 조심스레 운을 뗐어. 주연아, 너도 잘 알겠지만 여기서 거기까진 좀 멀잖아? 바로 정리하고 나가도 4, 50분은 걸릴 텐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건 너한테도 괴로운 일 아닐까? 주연은 한동안 입을 열지 않았어. 그런가? 그러더니 억양없는 어조로 되물었어. 거기서 여기까지 그렇게나 먼가? 멀지. 뭔가? 멀다고. 통화는 그렇게 끝났어. 그것이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지. 18년 넘게 같이 놀고 먹고 대학교 졸업식도 함께 치렀는데 라식 수술을 받을 때는 서로 보호자 역할을 해주기도 했는데 그걸로 끝. 통화가 끊어지기 직전에는 암전과도 같은 긴 침묵이었어. 나는 이따금씩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곤 해. 그 괴괴한 정적 속에서 이루어진 급격한 전환에 대해 말이야. 하지만 그 순간을 몇 번이나 곱씹어봐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건지 알 수가 없어. 매번 나는 영분도 모르는 채 길가에 내버려진 강아지처럼 암담해진다. 오늘 이곳을 향해 오는 길에도 그랬지.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섰을 때였다.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통행신호를 기다리는데 불현듯 지금 내가 느끼는 걸 오래전에 주연도 느꼈으리란 생각이 들더라. 그 애가 아직도 노동청 건물 앞에 서 있을 것만 같고 한 손에 휴대전화를 움켜쥔 채 행인들 속에서 혼자 우두커니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어. 거기까지 말한 뒤 영지는 고개를 푹 숙였다. 양쪽 귀가 벌겋게 달아오른 걸 보니 만취한 것이 분명했다. 벌써 4번째 듣는 이야기였다. 했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는 것은 영지의 오랜 술버릇이었다. 언젠가 취중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은 자신이 말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여러 번 개원해서 아주 잊어버리려는 사람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이제 영지는 18년 지기를 아주 잊어버리고 싶은 걸까? 끝났다는 기억조차 개원해서 정말로 끝장을 보고 싶은 걸까? 나는 영지를 부축해 호프집을 빠져나왔다.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아 세웠고 헝겊 인형처럼 자꾸만 고꾸라지는 그녀를 겨우 뒷좌석에 태웠다. 망원동이요. 내가 운전석을 향해 3만 원을 내밀자 영지는 눈도 뜨지 못한 채 허공에 손을 내저었다. 아, 왜 술값도 네가 냈잖아. 나는 괜찮다는 뜻으로 영지의 어깨를 살짝 붙잡은 다음 차 문을 닫았다. 순간 차창 너머로 뭔가를 견디는 듯한 영지의 얼굴이 스쳤다. 아니, 내가 잘못 본 걸지도 몰랐다. 택시는 미끄러지듯 터널 속으로 사라져갔다. 나는 점퍼 주머니에 손을 끼워 넣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고 신선한 바람이 양 볼을 간지리며 지나갔다. 한겨울치고는 포근한 날씨였다. 문득 나는 걷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고 실제로 만만히 뻗은 언덕길을 따라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걸을 수 있는 만큼 멀리 지쳐서 더는 걸을 수 없을 지경이 될 때까지 걷고 싶어졌다. 이런 감정을 대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영지와 나는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다. 핸드 드로잉과 크로키라는 미술대 교양 과목 수업에서였다. 당시 수학과 복학생이었던 내게 그 수업은 제대 후 간만에 시도한 수강 신청이 참담한 실패로 끝났음을 의미했다. 첫 수업날 나는 강의실 맨 뒷자리에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가뜩이나 학교에 아는 얼굴도 없는데 그저 학점을 채우기 위해 기초도 모르는 수업에 들어와 있으니 잔뜩 주눅이 들었던 것이다. 강의실에는 수십여 개의 나무 이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었다. 수강생은 10명 남짓에 불과했고 나 같은 타과생이 대다수인 듯 보였다. 그날 강의 내용은 원근법에 관한 것이었다. 교수는 이것이 2차원 평면 위에 입체감을 부여하는 회화의 기초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동그란 뿔테 안경에 콧수염을 기른 중년 남자였는데 이런 교양 수업에 이골이 난 듯 항상 반쯤 조는 듯한 얼굴이었다. 나는 그 강의를 통해 회화의 투시 도법이 기하학의 기본 개념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행하는 두 직선을 무한하게 연장했을 때 두 선이 언젠가 만나게 되리라는 가정. 회화의 소실점은 사용 기하학의 무한 원점 개념과 일치했다. 그날 교수는 수업 말미에 학생들을 2인 1조로 편성해 주었다. 한 학기 동안 진행하게 될 합동 과제를 위해서였다. 그는 교탁 앞에 서더니 자신을 기준으로 가장 멀리 앉은 학생과 가장 가까이 앉은 학생을 지목해 한 조로 묶었다. 이래야 공평하죠? 그게 어떤 공평을 자아내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지목된 학생들은 서로를 멀뚱히 쳐다보기만 하다가 느릿느릿 짐을 꾸리며 일어섰다. 서로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 하나의 이젤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다. 그날 나는 영지와 한조가 되었다. 당시 영지는 미술사학과 신입생으로 매사에 열의가 넘치는 20살이었다. 포항에서 방직 공장을 운영하던 아버지의 사업이 크게 넘어지기 전이어서 지금과는 달리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롭고 자신만만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합동과제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종종 강의실에 남아 자판기에서 뽑아온 캔커피를 홀짝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지는 모든 방면에서 너그러운 이해심과 수용성을 보였고 별것 아닌 농담에도 큰 소리로 자지러지게 웃음을 터뜨렸다. 수업 내내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나를 위해 기꺼이 과외선생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그 무렵 원근감이 자기 기만에서 비롯된 착각이라고 가르쳐준 사람도 바로 영지였다. 그게 무슨 소리야? 영지는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하나 싶은 얼굴로 망설이다가 자신도 입시 미술을 배우는 내내 의문을 품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모든 건 평면 위에 놓여있을 뿐이라는 거야. 영지는 나보다 4살이나 어렸지만 한 번도 나를 오빠라고 부르거나 존대한 적이 없었다. 2살 터울의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의 이름과 내 이름이 똑같다고만 했다. 한마디로 원근감이란 주입된 감각에 불과하다는 거지. 잘 봐. 영지는 연필을 집어 하얀 캔버스 위에 가느다란 선들을 그려 넣었다. 지금 내가 여기에 길을 그리려 한다 쳐. 이렇게 길은 위로 뻗어나갈수록 점점 좁아지고 끝내 소실점에 이르러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면 감상자는 이곳과 저곳이 꽤 멀리 떨어져 있구나, 저기가 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기 마련이잖아. 캔버스라는 평면에 깊이가 있는 게 아닌데도 마치 가상의 거리감을 실제인 양 의식하지. 그런데 나는 그림을 그릴 때나 감상할 때 한순간도 잊어선 안 된다고 봐. 영지는 고개를 돌려 잠시 내 얼굴을 살피더니 캔버스 위로 손을 펼쳐 보였다. 고작 이거라고. 기껏해야 여기서 저기까지는 한 뼘도 채 되지 않는다고. 종강 후 우리는 5개월 정도 사귀었다. 사소한 다툼으로 헤어지고 다시 만나길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던 중 동문회 뒤풀이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화해 비슷한 걸 했다. 이후로는 페이스북을 통해 드문드문 안부를 주고받았고 1년에 서너 번쯤 함께 영화를 보거나 가벼운 술자리를 가졌다. 그런 식으로 10년 가까이 만남을 유지해왔다. 한때는 이런 어중간한 관계가 불만스러워 내가 일방적으로 영지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엉뚱한 핑계를 대며 약속을 미루던 시기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더 이상 영지에게 여자라거나 친구라는 느낌조차 들지 않았고 그건 영지도 마찬가지인 듯 했다. 그녀는 나를 거의 남동생처럼 옆집 아저씨처럼 가끔은 공원 산책 중에 마주친 개처럼 대했다. 이런 우리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러한 관계를 정립할 용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만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곧장 욕실로 향했다. 땀에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았다. 벌겋게 언 발을 물에 담그자 찌릿한 통증이 온 몸을 훑고 지나갔다. 나는 한참을 씻은 뒤 노곤해진 몸을 이끌고 침실로 들어갔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어느덧 자정이 지나 있었다. 아내는 침대 헤드보드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다. 내 베개에 노트북을 올려둔 채 드라마를 시청하는 중이었다. 좋았나 보네. 아내는 나를 흘끗 올려다보며 말했다. 당신 얼굴이 빨개. 아, 목욕해서 그래. 나는 목덜미를 주무르며 대꾸했다. 이제 술이 올라오나 봐, 열받아서. 왜 열이 받아? 집에 들어오니까 열받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조그맣게 웃음을 터뜨렸다. 베개나 이리 줘. 싫은데? 아내는 노트북을 덮더니 내 베개를 두 팔로 꼭 끌어안았다. 안 줄 거야. 절대로 안 뺏길 거라고. 상체를 좌우로 흔들며 아이처럼 응석을 부렸다. 나는 이불을 들쳐 아내 옆자리로 들어가 앉았다. 그녀의 한 손을 끌어다 주고는 얼마간 말없이 다독였다. 아내는 입술을 비죽이다가 베개를 내려놓았다. 나는 그걸 등받이처럼 허리 뒤에 대고 앉았다. 그러곤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영지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지와 어디서 만나 뭘 먹었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등 하나도 빠뜨리는 것 없이 조곤조곤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렇게 연락이 끊겼다나 봐. 실은 그다지 먼 거리도 아니었는데 아주 먼 줄만 알고 실수로. 근데 실수인가? 아무튼 그렇게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됐대. 18년 넘게 친구 사이였는데 말이야. 아내는 시선을 내리깐 채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뭐 느껴지는 거 없어? 나는 내가 느낀 것도 없으면서 마치 그런 게 있어야 한다는 듯이 물었다. 뭘 느껴? 아내는 다시 노트북을 끌어다 펼쳤다. 흔해 빠진 이야기구만. 당신도 이런 적 있어? 있겠지. 아내는 더 이상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 스페이스바를 눌러 드라마를 재생시켰다. 나는 그런 아내의 옆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창백한 피부와 우뚝한 코, 어깨 위로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키보드 위에 가지런히 놓인 손가락들을 차례로 응시했다. 그러곤 이불을 끌어당기며 자리에 누웠다. 천장을 가만히 올려보다가 눈을 감았다. 아내와 가깝다는 느낌이 사라진 건 언제부터일까? 나는 그녀에게 등을 보이는 자세로 돌아 누웠다. 충분히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결혼한 건데 얼마든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여겼는데 언제부터인가 아내와의 간극이 좁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결혼 전에는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나아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 오히려 서로의 단점들만 부각시켰고 가끔은 알 수 없는 부채감으로 가슴을 짓눌렀다. 물론 세상의 어느 관계보다 아내와 나는 밀접한 사이라고 볼 수 있었다. 거의 하나에 가까웠지. 그러나 미세한 틈은 메워지지 않았고 여전히 나는 온전하게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고독감에 빠져들곤 했다. 그럴 때마다 뭐하러 결혼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이 존재의 근원적 한계라면 대체 무엇을 위해 우리는 이토록 붙어 지내야 한단 말인가? 불가능을 인정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안 자는 거 다 알아. 그때 아내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나는 잠든 척 꼼짝 않고 있다가 느릿느릿 상체를 뒤로 젖혔다. 방금 깬 듯 부스스한 얼굴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아내는 노트북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무뚝뚝한 어조로 물었다. 영지 씨는 왜 그렇게 자주 만나? 일순 잠이 확 깨는 듯했다. 나는 아내의 옆얼굴을 빤히 쳐다보다가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입안이 꺼끌거려 연거푸 헛기침을 뱉어냈다. 자주 만나기는 무슨 어쩌다 한번 볼까 말까인데. 아니지. 아내는 고개를 좌우로 꺾더니 긴 숨을 들이쉬고 뱉어냈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두 사람 거의 계절마다 만나잖아. 아내는 노트북을 탁 덮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한번 물어봐. 순간 귀 뒤로 넘겨두었던 머리카락이 앞으로 흘러내리면서 그녀의 얼굴을 반쯤 뒤덮었다. 다 큰 남녀가, 그것도 유부남이 한때 사귀었던 여자랑 아직도 만나고 다니는데 1년에 서너 번이 적은가? 난 아닌 것 같은데? 영지가 무슨 여자야? 그럼 남자야? 나는 되받아치려다 입을 꾹 다물었다. 이따위 일로 한밤중에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생각을 고르다가 이내 헛웃음을 지으며 아내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허리를 부둥켜 안고 양 볼을 비벼댔다. 미안하다고? 아내는 웃지 않았다. 뭐가 미안한데? 오히려 내가 한 사과의 의미에 대해 날카롭게 따져묻기 시작했다. 처음에 아내는 내가 어떤 부정을 저질렀으니까, 물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무의식 중에 그런 말이 튀어나왔으리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출원 과정을 얼굴이 빨개지도록 흥분한 채 조목조목 늘어놓았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질려버렸다는 듯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지, 이게 다 내 탓이지 하고 체념조로 덧붙였다. 내가 아이를 갖기 원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걸 돌려서 비난하는 거잖아. 딴 여자 만나는 걸로 시위하는 거잖아. 그런데 어쩌냐? 자기야, 난 아기가 싫어. 태어나서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이기죽거렸다. 나는 잠자코 듣기만 했다. 예전부터 아내는 자기가 뱉는 말에 취해 점점 과격해지는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했다. 내버려 두면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지쳐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싱글거리며 아침상을 차려줬다. 그러니 나는 침대 끄트머리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아내의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려버리려고 애썼다. 말 그대로 부단히 애를 썼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상대를 등한시해야만 상대가 온 힘을 다해 쏟아내는 이야기를 온 힘을 다해 외면해야만 유지가 가능한 관계가 과연 어떤 결말에 이를지에 대해 상상해 보았다. 사실 그건 상상해 볼 것도 없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아내는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도 그녀의 시선을 쫓아 벨소리가 울려 나오는 곳을 향해 눈길을 던졌다. 내 머리맡에 놓인 휴대전화 화면에 보란듯이 안영지라는 이름이 떠올라 있었다. 순간 아내의 표정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다. 그런데 곧 생각이 바뀌었는지 아내는 휴대전화를 집어 내게 건넸다. 태연한 얼굴로 받아보라는 듯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나는 마지못해 스피커폰 상태에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다짜고짜 흐느끼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 어떡해. 무슨 일이야? 집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영지는 떨리는 음성으로 간신히 말을 이었다. 나 지금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어. 문도 안 잠겨 있고. 나는 상황을 파악하느라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누가 온 거 아니야? 부모님이나 친구. 오긴 누가 와. 영지는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누구한테도 도어록 비밀번호 알려준 적이 없어. 아무래도 이거 도둑 든 것 같아. 도둑? 나는 새된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내도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어쩜 좋아. 영지는 두서없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손이 떨려서 전화도 겨우 걸었어. 뭐가 됐든 들어가서 확인해 볼 엄두가 안 나. 너무 무서워. 그러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덧붙였다. 혹시 지금 와줄 수 있어? 나는 전화를 끊자마자 침대를 빠져나왔다. 옷장문을 열어 벗어두었던 바지에 허겁지겁 발을 끼워 넣었다. 아내는 그런 내 모습을 물끄러미 건너보다가 입을 열었다. 뭐 하냐? 뭐 하긴 가봐야지. 나는 바지춤을 끌어올리며 대꾸했다. 집에 도둑이 들었다잖아.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래. 아내는 한심하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게 빨라. 여기서 망원동까지 가려면 좋게 1시간은 걸릴 텐데. 도둑이 아닐지도 모르잖아.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옷걸이에 걸린 스웨터를 끄집어 내렸다. 새벽이라 안 막혀서 금방 갈 거야. 30분도 안 걸릴걸. 아내는 허 하고 짧게 웃었다. 그래서 지금 가겠다고? 영재 씨한테? 나는 스웨터에 목을 넣다 말고 우뚝 멈춰섰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아내의 싸늘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멈추기라도 한 듯 우리는 얼마 동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결국 아내는 덮고 있던 이불을 발로 걷어차며 일어섰다. 아우, 개새끼. 양손을 말아준 채 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다. 대체 뭘 훔치러 왔대, 이 오밤중에. 아내는 옷장에서 자신의 더플 코트와 붉은색 머플러를 꺼내들었다. 순식간에 나갈 채비를 마친 다음 화장대 앞으로 가 앉았다.
걸리기만 해 진짜.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며 씹어뱉듯 중얼거렸다. 다리 몽둥이를 아주 분질러 놓을 테니까.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승강기 안에서 그는 초조함에 한쪽 다리를 덜덜 떨었고 그녀는 뭔가 쥐어뜯고 싶은 심정에 코트깃을 연신 어루만졌다. 한밤의 주차장은 쥐지근 듯 조용했다. 그가 텅 빈 복도를 가로질러 운전석 쪽으로 향했을 때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제정신이야? 그녀는 성난 기세로 뚜벅뚜벅 걸어가 남편의 손에서 차 키를 낚아챘다. 거울 좀 봐. 당신 얼굴 아직도 빨개. 둘은 얼마 전 백화점에서 뺑소니를 당해 범퍼가 살짝 찌그러진 흰색 승용차에 올라탔다. 그녀는 시동을 걸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듯 물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지 씨한테 가야만 하는 거지? 그는 그게 무슨 질문이라도 되느냐는 듯 잠시 동안 눈을 깜빡거렸다. 그렇지. 도둑을 잡으러? 아마도. 그는 귀 뒤를 극적거렸다. 도둑이 없으면? 그럼 다행이고. 여보. 그녀는 가느다랗게 한숨을 뱉어냈다. 생각 좀 하고 말해.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글쎄. 그녀는 운전대를 거머쥐며 시동을 걸었다. 아까 본 드라마 대사야. 승용차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도로 위를 달렸다. 차 바퀴가 돌기 시작한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서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도시는 짙은 어둠 아래 잠들어 있었다. 늦은 시간이라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의 말맞다나 망원동까지는 30분도 채 걸리지 않을 듯 했다. 그녀는 그 사실이 이 와중에 남편의 계산이 꽤 정확했다는 사실이 몹시 못마땅했지만 이런 방구조차 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는 창밖에 시선을 둔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듬성듬성 세워진 가로등 너머로 무거운 장막처럼 내려앉은 어둠의 한 복판을 골똘히 응시했다. 그는 몇 시간 전에 영지를 만났고 자정이 지난 지금 다시 영지를 만나러 가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 헤어진 뒤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이렇게 다시 그녀를 보러 간 적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연애하던 당시에도 없었지. 그러자 갑자기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문득 자신을 에워싼 어둠이 낯설게 느껴졌고 그 생경한 감각 속에서 영지가 술주정처럼 늘어놓았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어쩌면 그것이 심상한 하소연이 아니라 어떤 은밀한 요청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뒤미쳤다. 무릇 관계란 오래될수록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르고 허술해지기 마련이다. 영지는 어쩌면 우리도 이런 식으로 느슨해지다가 한순간에 툭 끊어져 버리고 말겠지. 별것 아닌 일을 계기로 영영 볼 수 없게 되겠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랐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일을 계기로 말이다. 그건 무서워. 이쪽으로 와줘. 라고 부탁하는 상대에게 시간이 애매한데 멀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무섭나? 라고 퉁명스레 대꾸하는 순간에 벌어지는 일 같은 것. 이 세계에서 단 두 사람만이 감지하게 될 무한한 거리의 확장을 의미할 터였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걸려온 영지의 전화를 외면한다는 건 아니 외면한다기보다 그것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다는 건 사전에 주어진 경고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었다.
도둑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테스트일지도 모르겠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확히 무엇을 테스트하는 건지는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 한편 그의 아내는 오랜만에 운전대를 잡은 탓에 다소 긴장한 상태로 차를 몰고 있었다. 호젓한 도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양 어깨를 꼿꼿이 세운 채 전방을 주시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녀는 예전부터 남편과 영지의 관계를 마뜩찮아 했다. 수상한 낌새나 언질이 있었다기보다는 두 사람 같은 관계를 주위에서 한 번도 보거나 듣지 못한 탓이었다. 그러니까 한때 사귀었다가 다시 친구처럼 만나는 사이인데 당사자들은 친구도 뭣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제3자가 보기에도 얼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럼 대체 뭐하러 만나는지 알 수가 없는 관계 말이다. 남편은 영지와 약속을 조율하는 단계에서부터 늘 자발적으로 그녀의 허락을 구했다. 만남을 가진 후에는 장소와 시간, 식사 메뉴, 나누었던 대화에 관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상세하게 보고했다. 그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꽉 막힌 사람처럼 굴게 될까봐 모종의 인내심을 발휘해야 했다. 영지가 해준 이야기라며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남편의 입을 손바닥으로 후려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그거 아닌가? 정신적 불륜.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하고 우스갯소리처럼 떠들어댔다. 그녀는 두 사람이 그런 관계일 뿐이라면, 고작 정신적 교감일 뿐이라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그는 내 것이니까. 우리는 서로의 소유이고 그것은 결코 일방적으로 해지되지 않는 계약과 공증에 의한 것이니까. 그녀는 그렇게 믿어보려고 노력했고 거의 믿을 뻔했다. 적어도 어젯밤까지는. 그런데 이건 무슨 꼴이람. 그녀는 운전대를 쥔 자신의 두 손을 멀거니 내려다보았다. 하다 이제는 손수 남편을 갖다 바치고 있지 않은가. 오래지 않아 둘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안내에 따라 골목 끝에 위치한 공사장 뒤편에 차를 세웠다. 그는 차 문을 열고 내리자마자 초조한 기색으로 앞장서 걸었다. 길 끝에 위치한 낡은 빌라 건물로 거침없이 뛰어들어갔다. 그녀는 말없이 남편의 발 뒤꿈치만 노려보며 계단을 올랐다. 남편의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던 영지를 실제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마주치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그녀는 계단을 오를수록 목덜미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일단 머리채부터 휘어잡을까? 이윽고 층계 끝에 옥상으로 통하는 녹슨 철문이 나타났다. 그 옆에 잔뜩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여자가 보였다. 희고 펑퍼짐한 점퍼에 검은색 크로스백을 맨 차림새가 영락없이 가출한 고등학생 같았다. 영지는 두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고개를 들어 올렸다.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서더니 그를 알아보곤 아이처럼 말갛게 웃어 보였다. 순간 그녀는 자신이 와서는 안 될 곳에 와버렸다는 기분이 들었다. 찰나에 불과했으나 자신이 내연녀이고 두 사람이 진짜 부부 같다고 느꼈다. 그 소외감은 뜻밖에도 노여움이 아니라 절망적인 무력감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그대로 돌아서서 계단을 내려간 다음 차를 몰고 아주 먼 곳으로 떠나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한밤중에 뭔가를 도둑맞은 사람은 영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같이 오셨군요. 그런데 영지는 그가 아닌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초면임에도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그녀의 오른손을 덥석 움켜잡았다. 순간 그녀는 놀랐다. 영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냉기가 그토록 투명하고 솔직한 감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영지의 부르튼 입술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허연 김, 색이 누렇게 바랜 점퍼와 지푸라기가 엉겨붙은 단발머리 따위를 빠르게 일별했다. 그러고 나니 자신을 붙들고 있는 여윈 손가락에서 잔물결 같은 떨림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그녀는 얼결에 입을 열었다. 어머,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영지는 다소 허둥대며 말했다. 아까부터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도둑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급하게 외출하느라 불도 안 끄고 문도 안 잠근 것 같달까? 한참 동안 추위에 시달렸는지 영지의 목소리가 맥없이 흔들렸다. 제가 미쳤나 봐요. 술을 끊든지 해야지 정말.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도둑이 아니라니 천만 다행이에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영지의 손을 가볍게 맞잡았다. 근데 왜 이러고 계속 계셨어요? 감기라도 들면 어쩌려고. 차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제야 영지는 긴장이 풀린 듯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도둑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겁이 나서.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낮게 탄식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자신의 머플러를 벗어 영지의 목에 둘러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같이 들어가 봐요. 빨리 몸 좀 녹여야겠어요. 당신 뭐해? 남편을 향해 소리쳤다. 앞장서. 먼저 집에 들어가서 어떤지 좀 살펴보라고. 그때까지 두 여자를 멀뚱히 지켜보기만 하던 그는 아차 싶은 얼굴로 옥상으로 뛰어나갔다. 장독대 옆에 세워져 있던 빗자루를 움켜쥐었고 조심스레 옥탑방 문을 열어 젖혔다. 그는 8평 남짓한 방과 욕실, 옷장 속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뒤따라 집안을 둘러본 영지의 말에 따르면 잃어버린 물건도 없는 듯 했다. 모르는 거예요. 한참이 지나서야 알게 될 수도 있어요. 뭘 도둑 맞았는지. 그녀가 말했다. 그녀는 옷장에서 담요를 꺼내와 식탁 의자에 앉은 영지의 무릎에 덮어주었다. 그러곤 차주전자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았다. 찬장을 뒤져 히비스커스 티백을 3개 찾아냈고 어머, 저도 이 브랜드 좋아하는데 하면서 영지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그동안 밖으로 나가 아내의 말대로 옥상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수조 탱크 뒤편과 옥상 난간 아래쪽까지 꼼꼼하게 훑었다. 아무도 없었다. 인적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안심이 되면서도 묘한 서운함을 느꼈다. 어째서 서운한가? 그런 의문이 들었으나 그것에 대해 오래 생각해보진 않았다. 그는 방으로 돌아와 영지 옆자리에 걸터 앉았다.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한결 안색이 밝아진 영지가 입을 열었다. 그럼요, 편하게 해요. 그녀는 영지의 맞은편 자리에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얼마나 추웠을까. 아직도 떨고 있네요. 오른손을 길게 뻗어 영지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다시 혼자가 되면 무서울 거예요. 잠도 못 이룰 거고.
그녀는 잠깐 생각해보더니 덧붙였다. 안 되겠어요. 우리가 밤새 같이 있어줄게요. 그는 합의되지 않은 발언에 놀라 아내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주전자 뚜껑이 달각거리며 김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3개의 머그잔에 차례대로 찬물을 따랐다. 세 사람은 각자 자신의 머그잔 속에서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진홍빛 너울을 내려다보았다. 좋네요. 영지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좋아요. 그래요?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응했다. 좋다니 저도 좋네요. 누군가 함께 있어주는 것뿐인데 한결 마음이 놓여요. 조금 전까지 차갑고 어두운 구석에서 혼자 오들오들 떨던 시간이 다 거짓말 같고 전에는 이런 적 없었는데 그동안 룸메이트가 없었나요? 아, 그게 좀... 영지는 볼을 극적이다가 말을 이었다. 부모나 형제 사이도 아닌데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같이 살면서 서로를 조금씩 미워하게 될까 봐요. 그녀는 머그잔을 들어 천천히 차를 한 모금 삼켰다. 그럴 수 있죠. 진아는 투로 말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텐데. 어쨌든 감사해요.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와주셔서요. 영지는 그녀를 향해 가볍게 웃어 보였다. 오빠도요. 고개를 돌리면서 그의 손등을 살짝 건드렸다. 그날 처음으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테스트가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다. 왜 또 얼굴이 빨개져? 그녀가 놓치지 않고 지적했다. 무슨... 그는 손등으로 제 눈가를 비벼댔다.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 눈이 오네요. 그때 영지가 말했다. 그들은 고개를 돌려 부엌에 난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새까만 하늘을 배경으로 흰눈이 무더기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해 첫눈이었다. 바깥바람이 센지 스테인리스 재질의 창틀이 짧게 덜컹거렸다. 메마른 나뭇가지가 벽돌 담장을 긁어대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려왔다. 세 사람은 눈 내리는 광경을 처음 본 아이들처럼 입을 벌린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말이네. 기상예보에 없었는데. 그가 나직이 말을 꺼냈다. 예보가 그렇지 뭐. 그녀가 대꾸했다. 늙었나 봐요. 영지가 창밖 풍경에 눈을 떼지 못한 채 말했다.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언제부턴가 눈 내리는 걸 보면 차가 막히겠구나. 세상이 얼어붙겠네. 바닥을 쓸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만 들거든요. 귀찮아요. 그렇지. 그가 말을 받았다. 사람들도 막 넘어지고. 그래도 예쁘잖아요. 그녀가 끼어들었다. 1년에 한 번 될까 말까예요. 이렇게 눈 내리는 광경을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기회 말이에요. 바빠서 제대로 한 번도 못 보고 지나는 해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그녀는 마치 자신이 오래전부터 눈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창밖의 눈이 마냥 반갑고 아름답게만 보였다. 그러게요. 영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네요. 좋다니 좋아요. 주홍빛 조명등이 세 사람의 머리 위에서 잘게 흔들렸다.
시계 초침 소리가 고요해진 방 안을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리고 지나갔다. 어지럽게 휘날리던 눈발은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뜸해졌다. 어느덧 새벽 2시 50분이었다. 그들은 창문에서 시선을 거두어 다시 각자의 머그잔을 들여다보았다. 문득 나른한 상실감이 넘실거리며 밀려왔다. 혀의 꺼끌꺼끌한 감촉과 함께 남은 히비스커스의 맛은 시큼하고 달았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불을 펴고 각자 잠드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듯했다. 그러나 이대로 잠들고 싶진 않았다. 자고 일어나면 아침 햇살에 모든 것이 녹아 사라져 있을 것만 같았다. 그들은 다시 애매한 사이로 낯선 관계로 돌아가 있을 것이다. 다시는 서로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만날 수도 없을 것이다. 세 사람은 고개를 들어 희박해져가는 눈발을 올려다보았다. 그러고 있으니 점차 무언가를 기다리는 심정이 되어갔다. 실제로 그들은 기다렸다. 마치 사진 찍히기 직전의 사람들처럼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어떤 신호가 들려오기만을 귀 기울이며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줄도 모르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다렸다.